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통쾌한 복수와 아름다운 로맨스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강그룹의 총수인 강태준은 조각 같은 외모와 위압적인 분위기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거대 기업의 주인이었죠.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권력이 느껴졌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양복 스타일부터 주변의 모든 것의 가치를 계산하는 듯한 단호한 눈빛까지 말이죠. 수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그는 콘크리트와 강철로 된 제국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5 아이를 두었지만 그의 인생의 빛이었던 아내는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공허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들 2, 딸 3이었는데 그중 한 명인 이서아는 최근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10대 소녀로 이미 혼란스러운 그의 하루에 더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업 회의는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로 중단되었고 막내 아들의 열을 걱정하며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강태준은 학교에서 싸운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밤에 악몽을 꾼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중요한 발표, 중간에 자리를 떠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균적으로 하루 4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음 비상사태를 기다리며 항상 침대 옆에 휴대폰을 두었습니다. 한때 칠흑 같았던 머리카락은 관자놀이부터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다크서클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증명했고 어떤 방이든 환하게 밝히던 그의 미소는 보기 드물고 억지스러워졌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최 여사는 기품 있는 외모와 단호한 태도를 지닌 여성으로 아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이 책임감에 짓눌려 아빠와 엄마 그리고 CEO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려 애쓰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거나 부모를 부르는 것을 꺼렸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다른 여자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것은 죽은 아내에 대한 배신이라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아들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녀는 직접 경험 많은 전문가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박은혜가 가족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젊고 소박하며 겸손한 그녀는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집 문을 활짝 열어두는 정겹고 활기찬 동네에 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목수의 딸이자 다정한 미소를 지닌 주부의 딸이었던 은혜는 항상 아이들을 특별히 아꼈고 우는 아이를 달래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카들과 이웃집 아이들을 돌보고 동네에서 아이들을 모아 놀이를 주최하며 아이 다루는 재주가 있는 소녀로 알려졌습니다. 성실하고 의지가 강했던 그녀는 큰 도전이 될 것을 알면서도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몇 안 되는 옷가지로 단출한 가방을 싸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딸아, 너는 마음이 참 따뜻한 아이란다. 그 마음만 가지고 가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마치 하늘에 닿을 듯한 대리석과 유리로 지어진 거대한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자 그녀가 사는 동네 전체만 한 크기의 정원이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분수에서는 맑은 물이 뿜어져 나왔고 대리석 조각상들이 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최 여사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은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듯했습니다. 면접 동안 최 여사는 새로운 사람이 마주하게 될 전쟁터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 각자가 독특하고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아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자기 집 안에서 유령처럼 지내며 방에서 몇 시간이고 책을 읽거나 조용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른 아이는 에너지 넘치는 태풍 같아서 정리된 방을 순식간에 전쟁터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셋째는 드라마 퀸이어서 누가 자기 장난감을 건드리기만 해도 몇 시간 동안 우는 등 사소한 일도 오페라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대인 딸 이서아는 모두를 골치 아프게 하는 반항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몰래 외출하고 말대꾸하며 며칠씩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최 여사는 부모 후보 중 한 명인 은혜를 소개하기 위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신병을 검열하는 작은 군인들처럼 줄을 서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반응은 계산된 무관심이었고 큰딸이 주도하는 침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저 하루도 못 버틸 거리라고 말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경멸하듯 쳐다본 뒤 문을 세게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소리는 호화로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아무 말 없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최 여사는 몇 달간의 패배를 드러내는 지친 한숨을 쉬며 외출해야 하지만 아들인 강태준이 곧 돌아와 대화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집보다 비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은혜는 주변의 디테일을 관찰했습니다.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오후의 햇살을 반사했으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은 그녀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호화로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부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물이나 주세요 드릴까요? 젊은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자 가정부는 나가기 전에 몸을 기울여 거의 비밀처럼 속삭였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5번째 보모 후보예요. 아무도 1분도 못 버텨요. 저 아이들은 감당이 불가능해요. 3시간 만에 울면서 나간 사람도 있고 다신 아이들과 일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도 있었죠. 행운을 빌어요, 아가씨. 꼭 필요할 거예요. 사실 그 첫날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 누나의 지시를 받은 장난꾸러기 아들과 드라마 퀸 딸은 기가 막힌 싸움을 벌였습니다. 비명과 비난, 그리고 짜고 치는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아이가 일부러 여동생을 밀자 여동생은 바닥에 넘어지며 뼈가 모두 부러진 것처럼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며 신음했습니다. 박은혜가 동네에서 배운 침착함으로 갈등을 중재하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려 앉았을 때 차갑고 끈적한 무언가가 머리 위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단 꼭대기에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던 이서아가 끈적한 녹색 액체가 담긴 주전자 전체를 그녀의 머리 위에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보카도 주스와 녹색 젤리를 섞은 듯한 액체였습니다. 그 액체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소박한 옷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잔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혜는 더럽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패배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만원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그녀의 옷에 묻은 녹색 얼룩과 아보카도 냄새 때문에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악의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슬픈 눈을 떠올리며 고개를 떳떳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태주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아닌 천둥 같은 목소리로 아이들을 벌주었습니다. 너희 정말 나를 미치게 할 작정이구나. 너희가 보모들을 다 쫓아내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구하겠어? 내가 너희가 야만인처럼 구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아? 너희 엄마가 봤다면 정말 실망했을 거다. 엄마를 언급하자 서아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지만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도전적으로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모두를, 특히 태준을 놀라게 한 것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혜가 저택 문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머리는 단정한 롤빵 머리로 묶고 눈에는 여전한 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말문이 막힌 채 완전히 놀라 문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죄책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감당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힘든 아이들을 돌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저 상처받았을 뿐이에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태주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로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아이들마저 잃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밤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학교 행사에 불참하고 딸들의 머리를 빗겨주거나 사춘기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소박한 젊은 여성에게서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강인함, 아내가 떠난 후 그의 삶에서 꺼져버렸던 빛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 같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 그녀를 고용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스케줄, 먹을 수 있는 음식 목록, 몇몇 아이들의 알레르기, 학교 시간, 운동, 치료, 음악 수업 등 꽤 많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은혜는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는 사람의 용기로 도전을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일어나 준비하는 동안 샤워 소리가 집의 정적을 깨고 있을 때 은혜는 이미 부엌에서 아이들의 모든 일정이 적힌 종이를 읽고 있었습니다. 발레, 수영, 심리치료, 피아노 레슨, 유도, 영어 수업까지 엄청난 목록이었습니다. 각 아이는 다른 일과를 가지고 있었고 시간은 겹쳤으며 장소는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날에 그 가정부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6시에 일어나요. 7시에 학교에 가고요.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여기서 운전기사를 기다리면 돼요. 서아는 오후에 학교에 가는데 저 아이가 다른 아이들 다 합친 것보다 더 골치 아프니 잘 지켜보세요. 벌써 3번이나 가출했어요. 한 번은 말도 없이 친구 집에서 밤을 새워서 아버지를 거의 기절시킬 뻔했다니까요. 은혜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은혜는 거의 성인과 같은 인내심으로 자기 일을 해냈습니다. 무례함 쾅 닫히는 문, 경멸의 눈초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자기 물건이 숨겨져 있거나 휴대폰이 병이 안에 처박혀 있거나 옷이 페인트로 얼룩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중 가장 내성적인 남자아이 민준만이 그녀를 존중하며 멀리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8살인 민준은 때때로 그녀의 방문 밑으로 꽃과 하트가 그려진 작은 그림을 넣어두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곁에 있어준 것에 대한 그의 조용한 감사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지쳐서 퇴근할 때면 은혜는 부모님께 아이들과 그들이 벌이는 소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양말을 꿰매며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참 안 됐구나. 사업도 돌봐야 하고 혼자서 5아이를 봐야 하니 정말 힘들겠어. 아버지는 나무 조각을 사포질하며 덧붙였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아이에게 필요한 건 사랑과 관심이야. 은혜는 낡은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는 벽이 벗겨진 소박한 자기 방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 맞아요, 엄마. 하지만 제가 그 집의 상황을 바꿔보려고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모든 아이가 집에 있고 긴장된 침묵이 흐를 때 은혜는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놀고 싶지 않니? 그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서아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당신이 말해줄 필요 없어. 은혜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동작으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 휴대폰은 보관할 거야. 오후에 몇 시간만 사용할 수 있어. 그 후에는 공부하고 놀아야 해. 우리 동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나무에 오르고 해가 질 때까지 길에서 공을 차. 너희는 그저 누워있거나 소파에만 있잖아. 그건 너무 지루해. 서로 말도 안 하고 각자 자기 세상에만 빠져 있잖아.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아이들은 불평하고 소리치고 화를 냈습니다. 그야말로 반란이었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을 되찾으려 했고 어린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단호하게 모든 기기를 잠긴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몇 달 동안 가지 않았던 영화관에 갔습니다. 모험 영화를 골랐고 은혜는 모두에게 팝콘을 사주며 크기와 맛을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그 후에는 쇼핑몰을 구경하며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맛과 토핑을 고르게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이들은 함께 웃으며 영화에 대해 농담을 하고 얼굴에 아이스크림을 묻혔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늘 기분이 안 좋은 듯 주변에 무관심의 벽을 치고 단답형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이미 밤이 깊었을 때 은혜는 떠나기 전에 태준과 대화했습니다. 그녀는 서아의 행동과 그 소녀가 어깨에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춘기는 정말 다루기 힘든 시기예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를 몹시 그리워하죠.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날 행사에 엄마가 오지 않은 유일한 아이였거든요. 다른 엄마들은 그룹을 만들었는데 서아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대요. 집에 와서 울었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게다가 아이는 제 죽은 아내의 죽음을 제 탓으로 돌려요. 아내는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그날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술 취한 젊은이가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요. 피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저는 살아남았지만 아내는 그리고 서아는 뒷좌석에 있었어요. 모든 걸 봤죠. 그의 목소리는 메었고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으며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혜는 부서진 가족의 이야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모든 것을 들었고 그녀 자신의 뺨에도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 다른 종류의 관심이 필요해. 자신이 보이고 들리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필요가 있어. 내가 도와줘야지.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는 사업 출장으로 늘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서아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배경의 나무 같은 작은 역할을 맡았을 때도 연극 발표회에 가서 진심 어린 열정으로 박수를 치며 아이가 지나갈 때 정말 멋졌어 라고 외쳐주었습니다. 그녀는 10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는 음악, 가장 깊은 두려움, 숨겨진 분노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판단 없이 그저 들어주며 늦게까지 그녀와 대화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가족조차 주지 않았던 진심 어린 관심에 놀란 서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유난스럽거나 짜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보통 우리 문제는 다 유난 떠는 거라고,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지 않잖아요. 은혜는 어질러진 침대 옆에 앉아 흩어진 옷가지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시기라는 걸 알아. 하지만 모든 게 유난은 아니야. 너희도 감정이 있고 그 감정들은 진짜고 소중한 거야. 엄마를 잃은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고 아무도 그것 때문에 널 비난하지 않아. 하지만 진정한 우정이 싹튼 것은 어느 날 은혜가 학교에서 서아를 데리러 갔을 때 멀리서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괴롭히며 벽으로 밀치고 잔인하게 웃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고압 이상한 애, 엄마 없는 애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은혜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가 억누른 분노로 빛나는 눈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 만약 너희가 내 아이를 그만 괴롭히지 않으면 내가 직접 너희 하나하나 상대해 주겠어. 그리고 너희 부모님께 너희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전부 다 말할 거야. 매일 학교 문 앞에서 너희를 지켜볼 거야. 알겠어? 그 단호한 여성에게 겁을 먹은 남학생들은 사과를 중얼거리며 재빨리 물러섰습니다. 서아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며 고마움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와, 아줌마가 쟤들 쫓아냈어요. 전에는 아무도 저를 위해 일해준 적 없었는데. 나중에 보모가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소녀는 거의 부끄러운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은혜 아줌마. 진짜로요. 아버지는 사무실 창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딸의 갑작스러운 기쁨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슴 속에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점차 아이들은 보모에게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가 인내심을 갖고 수많은 무례함과 반항, 고함을 견뎌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른 부모들처럼 소리치거나 포기하는 대신 그녀는 인내심을 유지하고 새까지 세고 심호흡을 하며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즉 어머니의 상실을 치유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행복했던 기억과 순간들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며 아이들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의 밤을 마련했습니다. 각 아이를 위해 엄마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만들어 간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움을 느끼는 것, 우는 것은 정상이며 엄마는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사랑 이야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휴일을 맞아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것을 기회로 삼아 태준과 아이들을 자신이 사는 동네 축제에 초대했습니다. 다양한 한국 음식과 춤, 색채와 기쁨, 라이브 음악이 있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는 파티였습니다. 태준은 처음에 아이들이 익숙한 호화로운 환경과 너무 다른 분위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많은 돈 없이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건 좋은 일일 거예요. 태준은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보여준 인내심에 감사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잃고 책임감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로서 서아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들, 여자아이의 일, 몸의 변화, 감정 같은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당신이 나타났고 이 몇 달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제 집에 다시 웃음과 생기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은혜는 수줍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렇게 많은 짐을 지는 건 정말 복잡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저 상처받은 아이들일 뿐이에요. 저도 어릴 땐 꽤 말썽꾸러기였어서 아이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요. 태주는 아이들과 함께 축제에 가서 은혜의 부모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분들이었고 따뜻한 포옹과 진심 어린 미소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은혜의 어머니는 떡볶이, 김밥, 파전 같은 음식을 준비했고 아버지는 시원한 음료를 대접하며 태준과 목공과 건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서로 다른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곧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고 맨발로 흙길을 뛰어다니고 공을 차고 알록달록한 집들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대인 서아는 자기 또래의 다른 소녀들과 어울리며 마침내 평범한 소녀처럼 크게 웃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축제는 밤까지 계속되었고 신나는 음악 소리가 분위기를 띄우고 집들 사이에 걸린 축제 조명이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내년 어터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자 모두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태준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춤춰요. 또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저는 춤에 정말 소질이 없어요.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한비언도 잘 춰본 적이 없어서 아내가 늘 불평했죠. 상관없어요. 여기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녀가 단호하게 그의 손을 잡아 끌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수줍고 서툴러서 자기 발과 그녀의 발을 밟았지만 그는 곧 주변의 전염성 강한 즐거움과 멕시코 음악의 매력적인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갑자기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죠? 서아는요? 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설치한 간이 수영장에 갔어요. 믿어지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서아는 친구들이랑 앉아서 추러스를 먹으며 수다 떨고 있어요. 다 괜찮아요. 춤을 추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화학 반응을 눈치챈 은혜의 이모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느리고 로맨틱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은혜와 태주는 처음으로 제대로 함께 춤을 추었고 그들의 몸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태주는 그녀의 동공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공기 중에 다른 무언가가 감돌았습니다. 주변의 축제 소음을 잠재우는 전기 같은 것이었고 마치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축제는 새벽 늦게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태준이 시계를 보며 새벽 2시가 넘은 것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오레와이스, 얘들아 집에 갈 시간이야. 너무 늦었어. 어린아이들이 합창으로 항의했습니다. 안 돼요. 조금만 더 있고 싶어요. 제발요, 아빠. 우리 이렇게 재밌게 논 적 없단 말이에요. 은혜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는 건 어때요? 친척에게서 새 매트리스를 몇 개 얻었는데 거실에서 자면 돼요. 우리 집 거실은 넓고 환기도 잘 돼요. 여기서 묵어준다면 영광일 거예요. 태주는 텅 빈 저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아주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의 진심, 어린 기쁨을 보고 감동하여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머물겠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거실의 매트리스에 자리를 잡고 가벼운 담요를 덮고 아이들의 숨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깊어지며 마을이 침묵에 잠겼을 때 은혜와 태주는 가끔 깜박이는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앞 베란다에 남았습니다. 어린 시절 옛 꿈 미래 계획에 대한 편안한 대화와 웃음 속에서 분위기는 더 친밀해졌습니다. 갑자기 태준이 다가와 섬세하게 은혜의 얼굴을 만졌고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턱선을 따라 그렸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더 세게 뛰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새벽, 아이들이 잠들고 세상이 오직 그들을 위해 멈춘 것 같았던 그곳에서 두 사람은 부드럽고 열정적인 키스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롭고도 두려운 무언가를 약속하는 키스였습니다. 베란다에서의 키스 후 은혜는 심장이 터질 듯했지만 차가운 파도처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현실이 찬물 한 바가지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용주였고 강력한 재벌이며 제국의 주인이었고 그녀는 그저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동네의 평범한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일시적인 즐거움 외에 그녀에게 무엇을 원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재빨리 몸을 물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자러 가야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란 태주는 그녀가 어두운 복도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 키스가 아내를 잃은 후 느낀 외로움과 축제의 마법 같은 순간이 빚어낸 충동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택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혜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쓰며 아이들과 일상 업무에 집중했지만 그녀와 태준이 주고받는 시선은 둘 다 숨기려 애쓰는 커져가는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그녀의 인내심과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느끼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키스는 예기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꼬였던 길고 지친 하루를 보낸 후 태준은 운전기사가 쉬는 날이라며 직접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말하지 않은 단어들, 훔쳐보는 시선들, 기어 변속기 위에서 거의 닿을 뻔한 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차 안에서는 성적인 긴장감이 거의 만져질 듯했습니다. 수입차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녀의 소박한 집 앞에 차가 멈췄을 때 은혜는 안전벨트를 풀고 그 달콤한 고문의 순간을 끝내려 했지만 태준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가락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그녀의 눈을 강렬하고도 연약하게 응시하며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없는 척 못하겠어요. 온종일 당신 생각만 해요. 사랑해요, 은혜씨. 미친 소리인 거 알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도요. 하지만 내 감정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의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뻔하기 전에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깊고 진실한 키스를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며칠 동안 주고받던 조용한 약속을 확인하는 키스였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감출 수 없는 미소로 얼굴이 환해진 채 둥둥 떠서 집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혜가 화창한 날 정원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고 완벽한 오후의 조화를 깨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가정부가 나가서 응대하고 잠시 후 이상한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거실에 나타난 그는 과거의 인물과 마주했습니다. 최유라였습니다. 늘 그렇듯 우아하게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는 세련된 남색 드레스를 입고 목과 손목에는 값비싼 보석이 빛나고 붉게칠한 입술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가족의 친구였습니다. 유라는 항상 태준에게 숨겨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가 미망인이자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차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보모 따위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게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유라 씨, 태준이 놀라면서도 늘 그렇듯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부드럽고 계산된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너무나 친밀하게 그를 껴안으며 자신의 몸을 그의 몸에 밀착시키고 비싼 향수가 그를 감싸게 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태준 씨.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어요. 혼자서 5 아이를 돌보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정말 힘들겠어요. 그녀가 차가운 눈과는 다른 악의적인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은혜는 창문을 통해 멀리서 지켜보며 뱃속에서 불편함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라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있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그의 팔을 만지는 방식, 그의 농담에 너무 크게 웃는 모습에서 말이죠. 유라는 곧 은혜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억지스럽고 거만한 미소로 포식자가 먹잇감에 다가가듯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보모겠군요, 맞죠? 그녀가 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겨우 감춘 경멸의 눈빛으로 가볍게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은혜는 턱을 치켜들고 자세를 유지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박은혜입니다. 유라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도전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돌보는 건 정말 힘들겠어요. 안제 잘 해내고 있길 바라요. 당신 전에 여러 보모가 거쳐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녀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도끼 어린 암시를 남기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혜는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라는 태준과 아이들의 삶에서 그녀를 떼어놓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긴장과 불신이 뒤섞인 냉전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유라는 저택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고 항상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가져오거나 서류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거나
태준을 비즈니스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은혜는 유라의 눈이 자신의 모든 움직임, 태준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감시하는 무게를 느꼈지만 경쟁자의 위협적인 존재를 무시하고 아이들과 일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이들이 마당에서 행복하게 놀던 화창한 토요일 오후, 은혜는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주스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난 후에 좋아하는 과일 믹스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음식 제한에 주의를 기울였고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땅콩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5살짜리 서준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과일을 씻고 조각으로 자른 후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주스를 부엌에 두었습니다. 바로 그 짧은 부재의 순간 최유라는 공격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뱀처럼 행동에 나섰습니다. 은혜가 없는 틈을 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간식들이 보관된 찬장에서 찾은 갈린 땅콩 한 줌을 몰래 집어 주스, 주전자에 넣고 숟가락으로 잘 저어 색이나 질감의 변화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채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몇 분 후 은혜는 돌아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은 채 아이들에게 알록달록한 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주스를 마시고 놀며 크게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준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지고 부어올랐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으며 작은 손을 목으로 가져가 숨을 쉬려 애쓰며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세상에, 서준아! 은혜가 어쩔 줄 몰라 패닉에 빠져 소리쳤고 그녀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획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본 유라는 재빨리 다가와 거짓된 침착함과 걱정으로 말했습니다. 애가 숨을 못 쉬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빨리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유라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차로 달려갔고 절망에 빠진 은혜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서준은 제때 응급처치를 받았고 그의 생명을 구한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고 응급실에서 몇 시간의 긴장된 시간 끝에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렇게 조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죄책감에 시달리며 끔찍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태주는 초조하고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잠든 서준을 품에 안고 그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은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하기도 전에 유라가 먼저 나서 태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태준 씨. 아이가 주스를 마시자마자 알레르기 반응이 왔어요.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걸 보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옆에 있어서 제때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녀가 마치 은혜가 심각한 부주의에 죄를 지은 것처럼 은근한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타는 듯한. 은혜는 해명하려 애썼습니다. 태준 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든 것에 조심했고 재료도 3번이나 확인했어요. 저는 절대로 서준이에게 해로운 것을 넣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태준은 품에 안겨 잡고 연약하게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혜 씨, 서준이를 재우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는 뚜렷한 표정 없이 거실을 나가며 무거운 침묵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그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을 때 그는 더 차분해 보였지만 지쳐 있었습니다. 봐요,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이 조심스러운 사람인 건 알지만 오늘은 아마 정신이 없었나 보죠. 중요한 건 유라 씨 덕분에 서준이가 제때 구조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제발 더 주의해 주세요. 알겠죠? 아이들은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는 긴장을 풀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여전히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고 사랑하는 남자를 실망시켰다고 느끼는 은혜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할게요. 약속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평화는 멀었고 은혜는 유라가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은혜가 전날의 충격을 잊으려 했으며 화창한 정원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 유라는 또 다른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은혜가
가족의 골든 리트리버인 렉스를 뒤뜰의 계집에 넣고 울타리 문을 걸쇠로 잘 잠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가 물을 가지러 들어간 틈을 타 유라는 몰래 계집의 걸쇠를 풀고 분주한 거리로 통하는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몇 분 후 개는 위험을 모른 채 즐겁게 짖으며 위험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마이스타, 렉스가 도망쳤어요. 멀리 뛰어가요. 채치일 거예요. 여자아이 중 하나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은혜는 공포가 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집 앞으로 달려가 사랑하는 개가 차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녀가 개의 이름을 외치며 돌아오라고 부르는 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사무실에서 나와 모든 혼란을 이해하려 하며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 분명히 계집 문을 잠갔어요. 항상 2번씩 확인하는데. 은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뒤에서 나타나 완벽한 걱정을 연기했습니다. 가여운 은혜씨, 요즘 정말 정신이 없나 봐요. 처음엔 서준이, 이제는 렉스, 괜찮아요? 그녀가 잔인한 미소를 입에 문 채 오직 은혜만 들을 수 있도록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주는 개가 달리는 것을 본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잡았지만 은혜의 계속되는 실수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도 진실을 모르는 채 유라는 태준과 아이들에게서 은혜를 떼어놓기 위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 태준이 은혜와 심각하게 다투게 만든 것은 유라가 가장 잔인하고 계산된 계획을 실행에 옮겼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중에 유라는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 휴가도 거의 끝나가네요. 곧 뉴욕에서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 마지막 며칠을 여러분과 특히 태준 씨와 함께 즐기고 싶었어요. 그녀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은혜를 우월감에 찬 곁눈질로 쳐다봤습니다. 태준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은혜는 아무 말 없이 대화를 들으며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유라는 가장 위험하고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인 비오는 목요일, 은혜가 굳은 날씨에도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쇼핑몰의 실내 광장에 어린 아들들을 데려갔을 때 유라는 3번 연속으로 학교 과제를 하지 않아 벌을 받고 있던 서아와 함께 저택에 남았습니다. 유라는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위한 완벽한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주스 한 잔을 들고 모성애적인 동정심을 가장하며 서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있잖아, 서아야. 모두가 밖에서 재미있게 노는 동안 여기 갇혀있는 게 얼마나 지루한지 알아. 인생은 이렇게 낭비하기엔 너무 짧아. 나가서 좀 즐기는 게 어때? 그녀가 뱀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아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안 돼요. 아빠가 또 화내실 거예요. 은혜 아줌마도요.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악의적으로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누가 물어보면 내가 막아줄게. 수영장에 가서 햇볕 좀 쬐는 건 어때? 가서 기다리면 내가 나중에 네가 원하는 곳 쇼핑몰 같은 데 데려다 줄게. 네가 원하던 그 옷 사러 갈까? 그녀가 거짓 미소로 말했습니다. 10대 소녀는 자유에 대한 갈망과 의무감 사이에서 망설였지만 몇 분 후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유라는 서아를 수영장으로 데려가 안전을 위해 항상 물 위에 덮여 있어야 할 보호 덮개를 몰래 제거하고 미끄러운 가장자리 근처에 서아를 혼자 두었습니다. 내 차 키랑 가방 좀 가져올게. 여기서 몇 분만 기다려. 알았지? 유라가 멀어지기 전에 말했고 가면 뒤에서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에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남겨져 지루했던 서아는 젖은 가장자리 근처에 앉아 발가락으로 차가운 물장난을 쳤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강하고 계산된 밀침을 느꼈고 그 힘에 완전히 균형을 잃었습니다. 수영을 잘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그녀는 수영장의 깊은 곳으로 떨어져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물을 삼켰고 그녀의 비명은 물에 잠겨 희미해졌습니다. 그녀의 팔은 무언가 아무거나 잡으려고 미친 듯이 수면을 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돌아와 뱃문을 닫고 있던 은혜는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하고 절박한 비명을 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벤의 아이들을 남겨둔 채 그녀는 마당으로 달려가
서아가 물에 빠져 머리가 물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은 채로 수영장에 뛰어들었고 차가운 물이 피부를 찔렀으며 초인적인 노력으로 무거운 10대 소녀를 가장자리로 끌어올렸습니다. 서아는 심하게 기침하며 공포에 울고 격렬하게 떨었습니다. 그 순간 소음과 아이들의 비명에 놀란 태준이 집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젖고 떨고 창백하며 거의 생명이 없는 딸이 은혜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본 그의 표정은 걱정에서 순수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가 정원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직 숨을 헐떡이며 물을 토해내던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쇼핑몰에 있었어요. 도착했을 때 비명 소리를 듣고 서아가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있는 걸 봤어요. 어떻게 방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유라가 완벽한 충격과 놀라움을 연기하며 집에서 달려나왔고 심지어 극적으로 입을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창문에서 다 봤어요, 태준 씨. 은혜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전에 서아를 여기에 혼자 뒀어요. 저는 서아를 돌보고 있는 줄 알았고 잠시 혼자 둬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태준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침묵했고 그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의 가면이었습니다. 내 딸을 수영장에 혼자 두고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 그가 사랑했던 여자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눈으로 은혜를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쉿, 태준 씨, 그런 게 아니에요. 서아는 방에서 벌 받고 있었고 저는 절대로 아이를 수영장 근처에 혼자 두지 않았을 거예요. 이 태준은 그녀의 말을 끊었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만해, 은혜 씨. 나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맡겼어. 그리고 이제 그게 비극으로 끝날 뻔했어. 나는 내 아이들의 목숨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당신이 잠시 쉬는 게 좋겠어.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이 정말 아이들을 돌볼 적임자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 그의 말은 위를 강타하는 주먹과 같았습니다. 은혜는 흠뻑 젖고 굴욕을 당한 채 저택을 나왔고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믿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위층 베란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레드 와인잔을 들고 자신의 잔인한 승리를 음미하며 사악한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서아가 충격적인 경험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겁에 질린 채 깨어났을 때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 말했습니다. 이 잭스 워시, 은혜 아줌마는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유라 아줌마는요? 여전히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운 아버지는 그녀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라 아줌마는 자기 집에 갔어. 그리고 은혜 아줌마는 글쎄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해고해야 할 것 같아.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안 돼요, 아빠. 왜요? 아줌마가 저를 구했잖아요. 서아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항의했습니다. 결정된 일이야. 미안하지만 너희를 지켜야 해. 그가 단호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서아는 빠르고 절박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제 말 들으셔야 해요. 은혜 아줌마 탓이 아니라 유라 아줌마 탓이에요. 그 아줌마가 저한테 벌 받는 거 그만두고 어디든 가도 된다고, 자기가 막아주고 나중에 쇼핑몰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수영장 근처에서 기다리라고 했고요. 그때 누가 저를 물속으로 세게 차는 걸 느꼈는데 뒤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저를 죽이려 한 건 그 아줌마일 수밖에 없어요, 아빠. 저를 익사시키려 했다고요. 태준은 딸의 자세한 증언을 들었고 어두운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분 동안 침묵 속에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놀러 이 집에 온 후부터 상황이 정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이 모든 사고는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됐지. 소녀는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은혜 아줌마는 절대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아줌마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가 처음에는 정말 못되게 굴고 그 역겨운 걸 뿌렸는데도 아줌마는 저를 견뎌주고 학교에서 그 바보들한테서 저를 지켜주고 제 발표회에도 와줬어요. 아줌마를 다시 데려와 주세요. 사과하세요. 저는 이미 아줌마를 엄마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삶에서 떠나는 걸 원치 않아요. 결심이 서고 죄책감을 느낀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딸아, 내일 아침 일찍 아빠가 이 문제 해결할게, 알았지? 은혜 아줌마를 다시 데려오고 유라 아줌마와는 끝을 볼 거야. 다음 날 아침, 알록달록한 동네에 있는 은혜의 집에 찾아간 그는 낡은 나무 문을 두드렸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던 한 노인 이웃이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들, 시골에 있는 친척 생일 잔치에 가서 내일 오후에나 돌아와요. 태주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불안과 후회가 속에서 그를 갉아먹으며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택 앞에 차를 세웠고 서아의 고백과 자신이 어떻게 조종당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은혜에게 불공평했고 유라의 거짓말을 믿었으며 사랑하는 여자와 딸을 구한 여자를 상처 준 것에 대해 바보 같고 끔찍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그는 유라가 현관문 기둥에 기댄 차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에메랄드 그린색 드레스를 입고 칠한 입술에는 거진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어서 와요. 어제 일 때문에 걱정돼서 서아가 괜찮은지 보러 왔어요. 그녀가 다정하고 모성애적인 척 말했지만 거짓임이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심각한 표정을 한 태준은 그녀의 말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그녀의 차가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역정된다고요? 그가 심한 비꼬는 투로 반복했습니다. 이스잔하여 유라씨. 이 모든 이야기에서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사실 많은 것들이 맞지 않아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 유라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태준 씨? 그녀가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태준은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낮지만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아가 저한테 다 말했어요. 당신이 벌을 어기고 나가라고 부추겼고 쇼핑몰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하고 수영장에 감독 없이 혼자 뒀다고요. 그 이상으로 아이는 누군가 자기를 물속으로 밀었다고 느꼈대요. 제 딸을 익사시키려 한 건 당신이었어요. 세상에, 유라 씨, 우리 어릴 적 친구였잖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유라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졌고 뺨에서 핏기가 가셨지만 그녀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신경질적으로 웃었습니다. 태준 씨, 정말 반항적이고 문제 많은 10대가 하는 말을 다 믿는 건 아니겠죠? 당신도 그 애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애는 버릇없고 반항적이고 거짓말쟁이에요. 아마 관심을 끌려고 다 꾸며낸 걸 거예요.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순진한 척하지 마, 유라 씨. 그리고 내 딸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 감히, 이건 서아의 말뿐만이 아니에요. 정원사인 박 관리인님이 사고 전에 당신이 서아와 수영장 근처에 있는 걸 봤대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당신이 수영장 덮개를 치우고 아이를 혼자 두고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서준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주스 이야기. 가정부가 사건 직전에 당신이 부엌에 혼자 있었다고 말했어요. 혹시 거기에도 당신 손이 닿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친 개는요? 그날도 당신이 집에 있었잖아요. 유라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마침내 쓸 가면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미쳤어요. 태준은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그의 위압적인 키가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당신은 나를 위험에 빠뜨렸고 내 아이들을 생명의 위험에 빠뜨렸으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을 파괴하려 했어. 당신은 모든 것을 조종했고 은혜 씨를 방해했으며 병적인 질투심 때문에 내 딸을 거의 죽일 뻔했어. 우리의 우정은 만약 아직 남아 있었다면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 나는 당신이 다시는 내 가족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만약 당신이 다시 여기에 나타나면 경찰을 부르고 살인 미수 혐의로 당신을 고소할 거야. 이제 당신 차에 타서 내 땅에서 나가. 당신 갈 길이 나가. 잘 가, 유라 씨. 신의 자비나 빌어봐. 다음 날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는 해가 뜰 때 태주는 은혜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녀에게 전화했고 목소리에는 후회와 연약함이 묻어났습니다. 은혜 씨, 제발 당신과 얘기해야 해요. 아이들이, 서아가 모두 당신을 너무 그리워해요. 사실은 제가 당신을 그리워해요.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설명해야 해요. 은혜는 눈물을 참으며 깊은 숨을 내쉰 후 위험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피하지 않아요, 태준 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괜찮으니 얘기해요. 몇 달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저택의 정원에서 만났을 때 태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뒤에서 다가가 절박한 부드러움으로 그녀를 껴안았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아요. 모든 방해 공작, 모든 사고 전부 유라 씨 지시였어요. 제가 추궁했을 때 자백했어요. 당신을 의심했던 저를 용서해 줘요. 제가 눈먼 바보였던 것 같아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제 마음을 믿는 대신 그 여자의 거짓말을 믿었던 저를 용서해 줘요. 은혜는 포옹의 따뜻함과 진심 어린 후회를 느끼며 그를 마주 보기 위해 돌아섰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저 사랑하는 아이들을 무엇보다도 지키고 싶었던 보호적인 아버지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눈물이 고인 채 미소 지으며 태준은 고백했습니다. 당신 없는 집은 다시 혼돈이 됐지만 더 나쁜 건 애도하는 집이 됐어요. 아이들은 매일 당신을 찾아요. 서아는 방에서 울고요. 당신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부모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요. 사랑하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의 눈은 순수한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정말 그리웠어요. 정말로요. 웃음소리, 어지르는 것, 심지어 떼쓰는 것까지 그리웠어요. 사랑받는 것이 그리웠어요. 그리하여 은혜는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녀를 껴안았고 웃고 울며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영웅처럼 그녀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케렉스까지도 즐겁게 짖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인 완벽한 순간을 이용하여 태준은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미소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혜 씨, 여기서 영원히 함께 있어 줄래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당신 부모님께도 우리 가까이서 지내실 수 있도록 새롭고 편안한 집을 사드릴 수 있어요. 은혜는 영혼까지 감동하며 미소 지었지만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동네를 절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곳이 그분들의 세상이고 거기서 행복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 그녀는 감동에 젖어 잠시 멈추었다가 그의 손을 잡고 덧붙였습니다. 있잖아요. 제 꿈은 항상 해변에서 맨발로 모래 위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결혼하는 거였어요. 태준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가 항상 상상했던 그대로 그녀의 꿈을 실현시켰고 결혼식은 아름다운 낙원의 해변에서 열렸습니다. 바닷소리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라는 대답을 감쌌고 아이들은 맨발로 모래 위를 뛰어다녔으며 흰 꽃들이 모든 것을 장식했고 은혜의 부모님은 참석하여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기 시작했고 매일 사랑을 재발견하며 더욱더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운명과 인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준 새로운 엄마와 함께 마침내 평화를 찾고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은혜가 예쁜 딸을 임신하면서 행복은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한때는 사치와 외로움뿐이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웃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넘쳐나는 그 집에 완벽한 가족을 이루며 더 큰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